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문익점 목화씨로 세상을 바꾸다입니다.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도입했다고 알려진 문익점은 진주 강성현, 즉 산청에서 태어나 공민왕 9년 과거에 급제한 문신 관료였습니다. 공민왕 12년 좌정원에 오른 문익점은 좌시중 이공수의 서장관이 되어 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 황실은 반원 정책으로 인해 눈엣 가시였던 고려의 공민왕을 폐하고 대신 원에 머물던 덕훈군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공민왕 12년 5월 원 황실은 요양의 군대를 출병시켜 덕훈군을 고려로 호송하려 했습니다. 공민왕 13년 1월 덕훈군을 호위하는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의 정예병력이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투 결과 원군이 대패했는데 1만 명의 병사 중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17기에 불과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당시 원에 있던 문익점은 덕훈군 편에 섰다가 덕훈군이 패하자 곧 고려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문익점이 공민왕을 패하고 덕훈군을 세우고자 하는 원 황실의 조칙을 받들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유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 13년 10월 이공수가 원에서 고려로 돌아왔는데 이때 같이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익점은 처형되지 않았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상반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가 덕훈군 옹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익점은 원에서 돌아올 때 길가의 목화를 보고 목화씨 10여 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흔히 알려진 부뚜껍 이야기는 공식 사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문익점은 가져온 목화씨를 장인 정천익과 함께 심었습니다. 지금의 경남 산청에 있는 목화 시배 유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 중에서 오직 한 그루만 살았지만 100여 개의 목화씨를 얻을 수 있었고 공민왕 15년에는 근처의 향리들에게 나누어 심도록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문익점과 정천익이 목화 재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화에서 딴 솜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화솜에서 실을 뽑고 직물, 즉 목면을 만드는 기술과 기구가 없다면 목화 재배에 성공했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천익은 원의 승려 홍원의 도움으로 시아와 물레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목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솜에서 씨앗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구가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이 분리된 솜은 일정한 크기로 말아서 고치로 만드는데 이 고치를 물레에 걸어 실을 뽑아냅니다. 실타래가 만들어지면 길쌈에 들어갑니다. 배틀에서 날실과 시실을 교차시키면서 배를 짜면 목면이 완성됩니다. 목화가 들어오기 전에 서민들은 주로 삼배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삼배는 전국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고 또 매우 질겨 가장 대중적인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배를 만드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삼 껍질을 손으로 벗기고 그것을 얇게 찢어 실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든 실을 잘 말린 후 천을 짰습니다. 하지만 삼배 옷으로는 추위를 막기 힘들었습니다. 문익점이 널리 퍼뜨린 목화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물론 문익점 이전에 이미 목화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대의 사서인 한원에는 고구려가 백첩포라는 면직물을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신라 경문왕 9년 7월 다른 여러 물품과 함께
백처포 40피를 당에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는 백제시대의 면직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문익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목화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 말 2세기 3년에 걸친 원 유학 시절을 회상하는 시를 지었는데 원의 학자가 모시뿌리를 원했으며 그 대가로 목화씨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문익점이 아니더라도 목화의 특징이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런 사람을 통해 목화씨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목화는 원래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에 맞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목화 종자를 들여와 재배했다 하더라도 대량 생산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익점을 특별히 기억하는 까닭은 목화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화를 널리 보급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즉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는 동북아시아의 추운 기후에 적응한 개량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말 원의 수탈이 극에 달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차지였습니다. 농민들은 유랑민이 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혁정책을 펼치려던 공민왕에게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바로 피폐해진 농가 경제의 재건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문익점입니다. 그가 가져온 목화씨는 국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목화가 보급되기 전 널리 사용된 삼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옷감입니다. 실을 만들고 배를 짜는 전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실을 만드는 삼배에 비해 시아와 물레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목면은 생산성이 5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처럼 목화는 농가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국가적 요구에 잘 부합했기에 들어온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국가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화 재배를 권장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기후가 맞지 않아 재배가 힘든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까지 목화를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조선은 국가적으로 문익점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드높이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태종 원년 윤 3월 권근은 백성들이 목면을 잇게 된 것이 문익점의 공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태종은 문익점을 기리는 서원을 세우도록 했으며 세조는 부민후, 즉 백성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라는 뜻의 시호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온 이후 전국적으로 생산된 목화섬으로 만든 면포는 화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27년에 이미 모든 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면포로 값을 정하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면포는 생산량이나 쌀과의 교환 비율에 따라 시세가 달라졌습니다. 조선 전기는 면포 한 필에 쌀 2말, 후기는 쌀 1말로 거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면포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길이 16m, 폭 33cm를 한 필로 하고 실 80가닥을 1승으로 하여 5승포를 정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정한 5승 면포는 당시로서는 고액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보다 성긴 3승 면포가 저가 화폐로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면포는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거래되었습니다. 조선은 여진에서 말을 수입할 때 면포를 지불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면포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면포를 수출하는 대신 은이나 동 등의 광물과 염색 재료인 소목을 수입했습니다. 면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일본에 목면을 수출하고 은을 획득한 조선은 이를 지불수단으로 삼아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 책, 약재 등을 수입했습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작은 목화시에서 시작된 목면은 조선의 농가 경제를 회복시킨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무역체제까지 바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